unfold. (2020년이었죠) 한 다큐멘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울렸어요. 엄마가 VR 기기를 딱 쓰니까 7살에 하늘나라로 떠난 딸 나연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 네, 그 장면 기억나요. 엄마는 그게 허공인 줄 알면서도 딸 손을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손을 뻗었고요. 이 장면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어쩌면 이 죽음의 경계마저 허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신호탄 같았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디지털 불멸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인을 AI로 되살리는 기술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게 우리의 슬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윤리적 딜레마는 없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기술 트렌드 분석이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현상을 생성형 애도,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그리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생성형에도요? 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는 이 기술의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서 한국 미디어가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이게 어떻게 추모 서비스로 상품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심리와 기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까지 좀 다층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술이 주는 위로의 이면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LLM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서 에밀리 벤더 교수가 제시한 확률적 앵무새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확률적 앵무새요? 그냥 앵무새도 아니고 확률적이라니 뭔가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하하하, 사실은 그 정반대예요. 앵무새가 우리말을 따라할 때 그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은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생성형 AI도 똑같아요. 고인이 남긴 카톡 대화, 이메일, 음성 파일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단어 다음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뱉어낼 뿐이에요. 아, 여기에는 어떤 의미나 의도,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고인의 어떤 영혼이나 의식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말버릇이나 말투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생전에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면 AI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서가 아니라 네. 그냥 그 패턴이 데이터상에서 자주 나왔으니까 대화 시작에 그 문장을 쓸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나 걱정 같은 감정을 이해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조합해내는 거예요. 와, 확률적 앵무새라는 말이 이제 확 와닿네요. 이게 그냥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자료에 나온 할루시네이션, AI의 환각 증상이라는 게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사실과 허구를 구분 못해서 고인이 겪지도 않은 일을 진짜 추억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참 좋았지.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이건 유가족에게 정말 큰 혼란과 상처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앵무새 비유가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강조해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할 때 AI는 똑똑한 비서가 아니라 그냥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예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래요. 그렇게 설명하는군요. 네, AI가 하는 말을 맹신하거나 이걸 악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주에 속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말은 앵무새가 흉내낸다고 치고 목소리나 얼굴은 어떻게 복원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자료에 흥미로운 사례가 많더라고요. 음성 복원은 기술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SBS 프로그램에서 고 김광석님의 목소리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게 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냥 목소리 톤만 흉내낸 게 아니라 김광석님 특유의 그 바이브레이션이나 감정 처리 방식까지 학습해서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노래를 소화하게 만든 거죠. 와, 요즘은 기술이 더 좋아져서 3분도 안 되는 짧은 음성만 있어도 고인의 억양, 숨소리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고 해요. 3분 만에요? 정말 놀랍네요. 얼굴 같은 시각적인 복원은 좀 더 복잡해 보였어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맥넷에서 그룹 거북이의 터틀맨을 복원할 땐 대역 모델 얼굴에 AI로 만든 터틀맨 얼굴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썼고요. 맞아요. 반면에 MBC 너를 만났다에서는 3D 모델링이랑 모션 캡처 기술로 VR 공간 안에서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기술의 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는 무대 위 퍼포먼스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유가족과의 개인적인 교감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사실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대중에게 알려진 건 방송의 역할이 정말 컸잖아요. 맞아요. 유독 한국에서 방송사가 주도한 복원 프로젝트가 많았고요. 앞서 말한 너를 만났다 같은 경우 나연이 편은 VR 심리치유 다큐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2024년 시즌4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아, 그 서준이 편 말씀이시죠? 네, 13살의 세상을 떠난 서준이를 16살의 건강한 모습으로 복원해서 부모님이 끝내 보지 못한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미래지향적인 위로의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악방송 사례들은 좀 다르죠. 터틀맨이나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님 복원처럼 이건 공적인 기억을 소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대중을 위한 거니까요. 네. 특히 임윤택님 같은 경우는 아빠를 기억 못한 어린 딸에게 아빠가 무대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교육적이면서도 기록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방송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인의 비극을 시청률을 위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 VR 헤드셋을 벗었을 때 마주해야 하는 그 더 큰 공허함. 자료에서는 이걸 낙차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고통에 대한 우려도 정말 공감이 갔어요. 네, 그리고 방송 프로젝트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회성 이벤트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죠. 아, 일회성. 네, 철저하게 짜인 시나리오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AI는 정해진 대사만 하고 유가족과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상업 서비스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맞아요. 이런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서 이제는 이 기술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추모의 산업화가 시작된 거죠. 자료들을 보니까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던데요. 첫 번째는 생전 준비형이에요. 아, 미리 준비하는 거요? 네, 딥브레인 AI의 리메모리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스튜디오에 가서 한 300개 정도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찍어두는 거죠. 이걸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두는 방식인데 본인 동의가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겠어요. 다른 하나는 사후 복원형이에요. 고인이 남기고 간 SNS, 문자 메시지, 음성 파일 같은 데이터를 유가족이 AI에 직접 입력해서 챗봇을 만드는 거죠. 아, 사후에도 가능하군요. 네, 갑작스런 죽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나 있어요. 첫째, 고인의 동의가 없다는 점. 둘째,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보니 앞서 말한 AI의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정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구독형 사후세계라는 개념인데 저 이 표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대부분 서비스가 월 구독 모델을 쓰는데 이거 바꿔 말하면 돈을 내지 않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인질극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슬픔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데이터 인질극. 실제로 해외 서비스 사용자의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서비스 이용 크레딧이 다 떨어지니까 AI가 갑자기 이제 갈게 라는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 사용자는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다고 해요. 와, 그건 정말 두 번 상처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이 기술이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무서운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자료에서는 지속적 유대 이론이라는 걸 언급해요. 예전에는 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걸 건강한 애도라고 봤지만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는데요? 고인과 내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애도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AI 아바타는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지해주는 정서적 비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갑작스런 사고로 마지막 인사도 못한 경우에 가상의 재회를 통해서라도 심리적인 마침표를 짓고 죄책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너를 만났다의 나연이 엄마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애도 지연과 현실 도피예요.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하게만 대답해주는 AI와의 가상 세계에만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사회적 고익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심리적인 의존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두 번째 부작용은 더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 상실의 트라우마. 네, 세컨 로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기술적인 문제나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유가족은 고인을 두 번 잃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디지털 존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의 수명에 중속된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기억의 오염이에요. 기억의 오염이요? 네. 아까 말한 그 확률적 앵무새가 지어낸 가짜 이야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걸 진짜 기억으로 착각하게 된대요.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가 정말 섬뜩했는데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아빠 AI와 대화하면서 자라는데 AI가 할루시네이션으로 사실 아빠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단다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걸 진짜로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고인의 실제 사무과 역사가 AI에 의해 왜곡되고 다시 쓰이는 거죠.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법과 윤리는 거북이 걸음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지금 한국은 수많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요. 심각하죠.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동의 없는 부활 문제 같아요. 유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고인을 AI로 되살리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이건 고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인은 자신의 목소리나 얼굴이 AI로 복원돼서 특정 노래를 부르거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유럽연합은 AI 법을 통해 사자의 데이터 처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AI를 만들려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같은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 지금 법으로는 유가족이라도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독일은 디지털 계정도 상속재산이라고 판결했고 애플은 아예 생전에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죠. 그뿐만이 아니죠. AI가 거짓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또 고인이 원했을지도 모를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건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예요. 심지어 이 기술의 그림자는 범죄 영역으로도 뻗어가고 있어요. 자녀 목소리를 AI로 복제해서 돈을 요구하는 AI 보이스 피싱이나 고인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현실이 됐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기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를 줄 수 있는 잠재력과 동시에 우리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슬픔을 상품으로 만들며 심각한 윤리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이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네요. 네. 자료에서 현재 상황을 기술적 낭만주의에 빠져 있다고 표현한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기술이 모든 슬픔을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AI가 고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고인을 더 잘 추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히 인지하는 것 같아요. 도구일 뿐이다. 네. 확률적 앵무새가 읊어주는 기계적인 위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유산 상속법이나 사자의 인격권 보호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바로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요. 아, 네. 배의 모든 널판지를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했을 때 그 배는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모든 데이터와 기억을 디지털 코드로 대체했다면 그걸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 이어령 선생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하는 디지로그 시대를 예견하면서 이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봤어요. 포스트 휴먼이요? 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불멸은 어쩌면 육체의 죽음을 넘어 한 사람의 지성과 사랑을 후대에 전하는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술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새로운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디지털 유령이 육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